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올해 12월은 어느 해보다 더 기억에 남는 달로 한동안 회자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 탄핵소추안 가결, 지금 윤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에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다고 하죠. 비상계엄 사태 이틀 만에 이 수상을 위해 스웨덴으로 떠난 한강 작가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끔찍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그 값진 경험이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2월 22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토요일 국회에서 가결됐고 대통령 직무정지된 지 8일째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해보죠. 네, 지난 14일 오후 5시에 제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당시 국회 표결 그 현장의 소리를 지난 14일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 11일 만이자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엔 제적 의원 300명 전원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권 의원이 192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기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에 정보사령부 전현직 지휘부가 함께 계엄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죠. 일요일 낮에 햄버거 가게에서 모임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일요일 점심쯤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 국군 정보사령부 문상호 사령관과 직속 부하인 대령 2명이 모였습니다. 상록수역으로 와라, 문상호 사령관의 당일 호출에 따른 만남이었는데요.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의 이렇게 비밀 회동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주말 낮 시간에 햄버거 가게에서 이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엄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일에도 햄버거 회동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2차 햄버거 회동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현직 간부가 참석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21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첫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 선관위 장악뿐 아니라 이른바 제2수사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의 수사조직을 꾸리려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 납치 계획하셨습니까? 제2수사단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의혹은 국방부 조사본부로까지 옮겨간 상태입니다.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2차 회동 때문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2차 회동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 김모 전 대령 등 3명을 만났습니다. 정보사가 아닌 국방부 수사본부 출신 군 간부를 왜 만난 걸까? 경찰은 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을 꾸리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 측 인사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햄버거 회동에는 현직인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차장이 참석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문 정보사령관 등이 지휘하는 정보사가 선관위에서 서버 자료를 확보하면 이에 대한 수사를 맡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관, 연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한 군내 불법적인 수사단으로 내란, 실행, 불법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김 차장은 햄버거 회동 참석을 부인했는데 군은 김 차장이 김 전 대령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그 햄버거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계엄 관련 계획이 담긴 수첩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 수첩이 나온 곳은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전역한 뒤에 지냈다는 그 점집입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그 점집에서 지내면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뒤에 인근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 걸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21일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낡은 빌라 건물의 반지 하층. 창문엔 빛바랜 만자가 걸려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자 현관문 앞엔 오래된 북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각종 술과 낡은 아기 장난감도 보이는 이곳. 인근에선 용한 점집으로 통했습니다. 성추행으로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곳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기 보살을 돕고 명리학도 공부했다고 노 전 사령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뉴스 나오고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선관위 장악 모의 등이 이루어진 햄버거 가게와 이 점집은 불과 1.4km 거리입니다. 실제로 계엄 이틀 전 1차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계엄 당일 2차 햄버거 회동에선 군 기갑 여단장을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제2기갑여단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전차부대입니다. 계엄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 탱크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겁니까? 노 전 사령관이 점집과 햄버거 가게를 오가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수사는 이제 노 전 사령관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대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6개를 국회로 돌려보냈죠. 네, 야당의 압박에도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에 권한대행이 이렇게 사면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6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19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한 차례 제2요구 심의를 보류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6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쌀 공급이 과잉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고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요구에 대해 총리실은 거부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해달라는 의미에서 제2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요구 전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서 추정입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죠. 네, 여러 요구 사항을 제시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끈다면 선제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21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세 가지. 상설특검 추천을 지체 없이 국회에 의뢰하고 두 일반 특검법을 조속히 수용하라는 겁니다. 또 국회 추천 절차가 끝나는 대로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 민주당은 이를 시간 끌기라고 판단하고 선제적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2월 31일 이건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시한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 열어서 공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나뉩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의 경우 지체 없이 하교돼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아니고 일반 특검법의 경우 제2요구권 행사 시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의 직무가 정지되면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새로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의 제2요구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한 대행 측은 여전히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공수처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요. 네, 이 성탄절인 25일 수요일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출석 요구는 특급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실 또 부속실 이렇게 세 곳에 보내졌고 전자공문으로도 전달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었고 또 18일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요구했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9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심리 준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를 잇따라 보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내며 답변 제출을 요구했고 17일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 서류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3차례 직접 방문과 3차례 우편 발송을 통해 관련 문서를 전달하려 했는데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관저에선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보낸 전자문서도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헌재가 보낸 문서조차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 측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차상의 단계가 됐을 때 대통령께서 해야 될 일은 하실 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오는 23일 관련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송달 간주, 즉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놓아두고 오거나 등기우편 등을 보내고 나서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면서 윤 대통령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고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자료 없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연말 기획으로 소리로 돌아보는 2024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시간 계엄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짚어보고요. 일요일 그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한동훈 사퇴 이후 지금까지 이런 주제로 곽지연 리포터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7.7도까지 떨어졌고요.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도, 대전과 광주 4도, 부산 7도 등이 되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또 지금 동해안과 일부 경상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충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 등으로 당분간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인 성탄절에는 눈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서하남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파부터 2km가량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월드컵대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20분 정도 필요하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반포대교 4차로에 사고 있어서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회로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이 시청 방향으로 전 차로가 전면 통제고요.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과천대로 사당역에서 남태령역 사이도 집회 관련으로 양방향 통제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 소식인데 미국 의회가 일시적인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 위기에 처했었다고요? 네,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3월 14일까지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시기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입김이 들어간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원래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일에 통과만 되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하루 전에 갑자기 새 예산안이 나온 겁니다. 아하.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부터 정부 부채 한도를 다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문제 삼은 건데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정부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미국 정부 부채가 한도에 육박하면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 위기에 몰린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케빈 메카시 당시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에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 시기와 함께 이 부채 한도가 다시 적용되는 거를 이제 반대를 하면서 하루 전에 이 새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트럼프가 내놓은 새 예산안에는 2년간 부채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를 더 유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건데 네. 결국 미국 의회의 결정은 어떤 거죠?
네, 이 2년간 부채 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이후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었다고 하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양당이 입이 합의한 이 임시 예산안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뒤집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부채 한도 폐지를 빼는 대신에 내년에 부채 한도를 조금 더 높이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는 예산안을 내놨고요. 셧다운 시한을 40분 정도 넘겨서 간신히 임시 예산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영국 가디언은 이번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한계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도 어떤 야심찬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좀 의구심을 보여줬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나저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다고요? 네, 지금 각국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얼굴 도장도 찍고 관세 같은 민감한 부분을 좀 논의하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 사태나 탄핵으로 외교 문제를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고 차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21일 오전까지 5박 6일 동안 트럼프 자택에 머물렀고요. 트럼프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정 회장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 자세한 대화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큰데 현재 미국 내 우리 기업들 상황은 어때요? 네, 미국 상무부는 20일에 반도체법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약 6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보조금 규모는 지난 4월에 양측이 예비거래각서라는 절차를 통해서 합의했던 9조 2천억 원 규모에 비해서 약 26% 정도 감액된 수준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한 13%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TSMC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한데 착감 규모로 따지면 다른 기업들하고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만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이 예비거래 각서 단계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성은 보조금 비율이 예비거래 각서를 이제 쓸 때보다 26%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일단은 삼성의 투자 규모가 조금 줄어든 게 이 보조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투자 금액이 16% 정도 감소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은 26% 줄었으니까 지금 1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 투자 금액보다 보조금 감소율이 더 큰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전문가들도 아직까지는 원인을 찾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소된 보조금마저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는 아예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깎인 보조금마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가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방식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외국 기업한테 보조금을 줘서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 반도체 세금,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강제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 이런 주의인 겁니다. 예. 물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정부 시절에 맺었던 계약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당연히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거고 반도체법 자체를 폐기하는 거를 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관세에 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도 긴장을 늦추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중동 소식인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가자 전쟁 이게 휴전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일 내에 가자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을 놓고 합의가 체결될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은 한 90%까지 합의가 거의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미 당국자와 이집트, 카타르 같은 중재국이 합류한 상태고 또 다음 달에 퇴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중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이번 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조건 추가를 멈춘다면 이거는 그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 추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건을 계속 내걸면서 마치 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왔던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 측 인질 가운데 노약자나 미국 시민권자의 명단을 중재국인 이집트에 넘긴 상태고요. 이스라엘도 헤즈볼라하고 임시휴전에 이미 사인을 했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4개월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4만 5천 명이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약 10만 7천 명이 다쳤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인구의 약 2%가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시리아 소식도 들어볼까요? 독재자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후에 아주 끔찍한 그 집단 무덤이 발견됐다고요? 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교외 지역에서 아사드 정권 집권 당시에 실종된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묻힌 집단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대규모의 집단 무덤에는 작은 구덩이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파여져 있었고요. 각각의 구덩이에는 비닐봉지에 쌓여진 유해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유해 발굴을 진행 중인 이 시리아 긴급 구조대는 이곳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규모가 10만 구 정도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신들이 버려져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무덤이 이 시리아 곳곳에 10여 곳 정도 더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아이고. 이런 집단 무덤과 수많은 희생자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아사드 정권 당시에 고문으로 죽은 시신을 수거하는 군 병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군 병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시신을 운반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은 또 시리아 공군이 맡았고요. 이후에 시신들이 각각의 집단 무덤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단 무덤들은 아사드 정권이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이후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최대 6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신이 세상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내전이 종식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가 시리아와 엮여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특히 이 시리아 정부를 지원해온 이란 쪽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란이 10년 넘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왔고 사실 돈도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영국 더 타임스의 보도를 보니까 시리아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란에 빌린 돈이 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서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채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석유도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 문서를 보면 2012년 이후에 이란은 시리아에게 110억 달러 가 넘는 석유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사도 원조를 했고요. 이런 걸 다 합치면 7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사실 떼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시리아 반군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때 이란 대사관을 막 약탈하는 사람들을 사실 말리지 않고 그냥 두고만 봤거든요. 네. 그리고 아사드 정권의 잔인한 탄압을 도왔던 이란에 대해서 시리아 국민들의 정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권을 장악한 반군이 이란에게 돈을 갚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란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 이란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란 내에서 나왔었는데 결국 이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란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네. 다음 우크라이나 소식인데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군 사령관이 암살되는 일이 발생했죠?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모스크바에서 전기 스쿠터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러시아 군내에서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던 키릴로프 중장과 부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키릴로프 중장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숨진 군 인사 중에는 최고위급 인사고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암살 작전이 우크라이나 보안국 특수작전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2달간 우크라이나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 인사 암살이 총 4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 군 고위 간부가 수도 한복판, 크렘린궁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암살당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러시아 국민들도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키릴로프 중장의 암살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대한 암살로 꼽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는 이런 과감한 암살 수법을 쓰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시도가 잦아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트럼프의 복귀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동부정선에서 계속 진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다급함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해서 고삐를 잡기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가 유일하게 원하는 게 나토 가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토도 지금 허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잡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작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독일의 큰 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상자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지난 20일 오후 7시였습니다. 독일 작센 아란트주 주도인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시장으로 SUV 차량 한 대가 이제 돌진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중에는 40명 이상이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다가 2006년에 독일로 이주한 50세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사우디 당국으로부터 박해 반응 여성들의 망명을 돕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이슬람 극우주의 성향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독일 정부가 난민에게 포용적인 정책을 내놓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우디는 사건 발생 직후에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고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나라 전체가 함께 애도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우리 군의 이 독도 방어 훈련을 두고 강하게 항의했죠. 네, 우리 군이 지난 16일에 독도 근해에서 독도 방어 훈련이라고 불리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와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는 이런 일본 측 항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는 일본의 항의에 일축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1986년에 시작이 됐고요. 2003년부터는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공군 전투기나 해병대 상륙 병력도 동원해서 훈련 계획도 사전에 공개를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군이나 해병대 전력은 참가하지 않고 있고요. 훈련 내용도 사후에 제한적으로만 공개가 돼 왔습니다. 이번 훈련도 해병대 독도 상륙 훈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입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 결국 1,450원을 또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엄이 발표되던 지난 3일 밤에 1,440원을 넘었다가 좀 안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다시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외환당국이 지금 외환보유고 통해서 좀 치열하게 개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공개적으로는 못하니까요. 네. 계속 방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을 사고 달러 갖고 우리가 이제 고간에 쟁여놓은 달러를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돈의 가치를 올리면서 환율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이번 주에는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1,450원 선이 뚫렸습니다. 물론 뭐 아직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빌린 돈보다 우리가 해외에 갖다 놓은 돈, 투자한 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해외에서 달러를 벌고 있느냐, 무역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인데 여전히 흑자 구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아직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런 또 불확실성을 놓고 이렇게 파고드는 투기 세력들, 투기 외환시장의 이 뭉칫돈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원래 환율이 오르면 우리 같은 수출 국가는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요즘은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아베 총리도 그 엔저로 그렇게 수출하려고 했고 우리도 MB 정부 때부터 사실 저환율을 막 유도하다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야 너희 뭐 의도적으로 환율 조작한다. 환율 다시 올려놔.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다시 올려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수출에는 유리한데 그러니까 $1,000짜리를 미국에서 팔아가지고 그 전에 130만 원 가져왔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미국에서 $1,000짜리 팔면 145만 원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팔아도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원래는 그런데 우리 공장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고 수출이 유리해져도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게 그래서 예전만 못합니다. 또 국내 기업들도 매출이나 수익은 잘 나오지만 예전만큼 고용을 안 하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들은 뭐 매출이 굉장히 크지만 다 자동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가 높지 않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높아져도 예전만큼 이렇게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에 환율이 높으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간재나 원자재 원료를 수입해서 그걸 우리는 원료가 별로 없으니까요. 다시 이제 잘 만들어서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업의 제일 중요한 배터리는 84%의 원료가 중국에서 옵니다. 반도체는 43%의 원료가 중국에서 옵니다. 네. 물론 다 달러 베이스로 이 달러를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교역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품만 해도요. 이제 물가가 왜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우리는 이제 식품 자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이나 식용유, 옥수수, 콩 우리가 1년에 삼겹살만 130만 톤을 수입해 먹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 10번째 수입 식품이 뭔지 혹시 아세요? 식품 중에 10번째로 수입하는 거? 모르겠는데요.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초콜릿 먹으려면 카카오 수입해서 만들기 때문에 카카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오르면 그러니까 노점상의 붕어빵도 오릅니다. 붕어빵은 가스로 구우니까요. 가스로 구우고 밀가루 수입하죠. 알겠어요. 적도 이런 것도 다 중국산이나 페루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붕어빵에 리어카 빼고 다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환율이 올라가서 물가가 치솟으면 금리를 또 못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월에 이제 금통이 열리는데 당연히 한 번쯤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정말 경기가 너무 하방 압력이 커서 반드시 내려야 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뚫리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요. 돈은 이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향하고 연준도 미국도 이제 금리를 팍 내리고 우리도 내리면 되는데 미국이 또 한 4번 정도 내릴 걸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2번밖에 안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금리를 지금도 미국에서 투자하면 지금 미국 실세 금리가 4.5, 한국은 3.0이니까 누가 상식적으로는 4.5 주는 것으로 가서 달러는 미국을 향하게 되니까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리기가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죠. 아주 어려워지는 하는 총재는 이 부분이 아주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정부가 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칭을 하는 건데 해지한다 그러잖아요. 국민연금이 한 1,200조 정도 굴리는데 그중에 500조 이상을 해외에 투자합니다.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해지를 안 하고 가만 놔뒀습니다. 달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맨하탄에 빌딩을 산다 그러면 맨하탄 빌딩 값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거기에 달러 값까지 오르면 환차익까지 노리고 해서 해지를 안 하다가 정부가 지난해부터 위험하다. 그래서 1,350원부터 해지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래의 어떤 특정한 가격에 선물할 매도해서 미래 특정한 가격에 다시 달러를 고가격에 되팔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공교롭게 1,350원부터 해지를 했는데 안 하다가 지금 1,450원이니까 차라리 그때 정부 말 듣지 않고 가만 놔뒀으면 한 7천억 원 정도 환차익을 벌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건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뭐 계엄이 터지고 이런 것까지 그때는 예측을 못했으니까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국민연금에 한국은행이 달러를 빌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합인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잘못 알려주고 있던데 국민연금에 예를 들어 맨하탄에 5천억짜리 빌딩 하나 산다 그러면 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서울 외환시장 가서 달러를 사면 그만큼 달러 수요가 높아져서 환율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야, 우리 외환보유고에 잔뜩 있는데 달러 이걸로 가서 사라 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곳간에서 원화를 한국은행 원화를 주고 대신 달러를 빌려오는데 이게 이제 만기가 1년짜리입니다. 이 수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달러 값이 내리면 국민연금은 이 해칭이 되니까 두 배로 좋은 건데 만약에 달러 값이 안정이 안 되고 내년 이맘때까지 달러 값이 계속 높으면 그때 가서 또 비싸게 달러를 사서 한국은행에 갚아야 되잖아요. 국민연금이. 네. 그래서 뭐 별 효과가 없지만 뭐 정부나 국민연금이나 1,450원 이상은 안 가겠지라는 가정하에 지금 수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기 미국이 그냥 한미 수합을 해버리면 아주 좋습니다. 미국 정부가 빌려주면 최고로 좋은데 지난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이 그걸 한미 달러 수합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가져다 쓰는 건데 일부 유튜브나 어디서 보면 뭐 국민연금을 가져다가 쓰니까 국민연금이 녹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고요. 네. 이게 1,500원 넘어갈까요? 글쎄요. 근데 하여튼 불안합니다. 정부가 1,450원에 아마 방어선을 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기본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지금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총체적인 지표입니다. 근데 올해 우리 돈이 태국의 바투아나 베트남의 동화 이런 데보다도 10%가량 밀렸고요. 위안화보다도 중국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 트럼프가 나타나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중국의 위안화보다도 우리 돈이 지금 한 10% 정도 밀렸거든요. 아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하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만만치 않겠어. 실제 성장률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는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한국 원화값이 약해지겠는데 그러면 팔고 나가야지. 이 추세라서 1,500원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걱정이네요. 네, 김원장 전 KBS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미연이 부르는 눈이 내리면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